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29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자, 비를 맞고 돌아오시는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지금 밖에 비 옵니까? 예, 다시 엄청나게 이언병하네 진짜 날씨. 그만 좀 와. 왜 우리 저 하늘이 빵꾸 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어제 그대로입니다. 아, 걱정되네 진짜. 아, 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내 집 주변에 하수구에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홍수를 막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 살리는 방법도 되거든요. 예. 우리 그 강남에 그 쓰레기 투척된 걸 치우는 영웅 아저씨가 네. 언론에 회자됐는데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없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길거리 곳입니다. 깨끗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막히면 대책이 없더라.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왜 해줘야 되는지 알겠죠? 진짜 이 방송은 좋다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말초적인 정치의 논란이 아니라 이거 보면서 이 방송 보면서 정치를 제대로 알게 됐다. 이미 숨겨져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지금 우리가 벌써 295회니까 이제 5회만 더 하면 300회네요. 예. 그 매주 하는 방송으로서는 역대급인 거죠, 지금은. 예. 지금 그 시사 방송 같은 경우는 뭐 2000회, 2000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매주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으로 300회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300회 코앞에 와 있는 거는 그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후원이 그 거기에 컨텐츠로 작동을 하죠. 맞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2327-2353으로 전화하시면은 후원하실 수 있고요.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볼메 그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똑똑해 보여요. 새날 다른 패널들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에 누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게 한 몇 주 됐죠 이제? 한 5번째 정도 예. 되지 않았을까? 5주 되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를 5번 하면은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정치해도 돼요. 네,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의원님, 민주당 대의원님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네. 지역위원장 하시겠어요? 자, 벌메 그린님이셨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윤석열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메시지의 핵심은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정책 만드신 분까지 이렇게 조롱을 하시면 어떡해. 메시지 있었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전을 위한 뭔가 내놓을 것이다 했는데 뭐 박순애 장관이 알아서 사퇴시키는 거 말고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 기자들한테 좀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만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게 기자들이 잘 부탁을 받아서 들어주고 싶어도 제가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보수 성향의 분한테 들었는데 야, 우리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하는 말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연일 사고를 치니까 도와줄 방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연일 사고를 치니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거는 어디서 윤석열 한 말의 패러디 같은데요. 뭐 세계적 추세니까 방도가 없습니다. 이거 따라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참 자기들도 난감하고 그렇다고 빨리 갈아타지도 못하겠고 뭐 이렇게 어정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지. 진심으로 걱정도 되고요. 네. 진심으로 화도 나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안 뽑은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윤석열을 비난하면 난 윤석열 편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어서. 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니까 근데 진심으로 화가 나는데 진심으로 걱정돼요. 불행해질까 봐. 예. 특히 윤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할 때 이번에는 많이 죽지는 말아야지 이제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고 또 다음 그 시기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국방부 시계는 뭐 다 또 거꾸로 거꾸로도 메달도. 메달도 흘러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 동안에 다만 이제 저희 같이 정책을 한 사람은 너무 큰 피해는 남기지 말았으면 한 이런 바람이었는데 벌써 오늘 그까지 폭우만으로도 한 8명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 점검하고 대비했으면 안 돌아가셔서도 될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8명으로 그칠 것인지 앞으로 더 될 것인지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에 이 진짜 8명의 문제 아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또 좌지우지할 내용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언론에 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주제를 전 가져왔습니다.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능하고 공감력이 없냐면 그 있잖아요. 그 이미 폭우가 와서 잠기고 있더라. 퇴근할 때 보니까 예, 그 남의- 이야기를 예, 첫 번째.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럼 빨리 대통령실 돌아가서 예. 지금 회의를 열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자체가 정말 놀라운 멘탈의 소유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그 장애 가족 참변한 그 현장 있잖아요. 여기 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왜 미리 대피하지 못했냐. 이게 그 세월호의 기시감 아니에요? 예. 네. 다 구명조끼를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왜 어, 탈출하지 못했냐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장애 가족이에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게다가 또 그날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또 애들 키우고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희생이 중첩돼 갈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게 공감력이고 공감도 사실은 지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겪어보지 않았어도 아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지능의 문제인데 그런 머리조차 없으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고를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엉뚱한 소리 빵빵해 대고. 실제로 윤석열은 어제 퇴근한 이후에 12시 다 되도록 사실 행방이 묘연한 게 정확한 팩트거든요, 이게. 예.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 좀 100%라고 일단 보는데 막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막 헬기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또 뭐 못 갔다. 아크로비스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할까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런 논란들에 숨겨져 버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노동개혁과제를 추진한다. 노동개혁과제. 지금 이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노동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개혁 과제가 우선입니까? 노동이 아닌 사용자 쪽이 월등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노동개혁하겠다는 거야. 얘네들 말 잘 듣게 법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게 노동부 과제 아니고 국무조정실 과제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의아스러운 내용인데요. 일단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부 장관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 여기도 어쨌든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까 잠깐 뭐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하고 나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장관 자리는 땄지만은 그 너무 심하게 이제 반노동적인 건 할 수 없어서 그 지난 그 6월 말에 그 노동정책 발표할 때도 좀 무마해서 순화해서 발표를 많이 해서 알맹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보수 쪽에서 듣고 했는데 첫째 노동부 장관이 말을 안 듣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노동부 자체가 이게 그 오랫동안 이제 노동계하고 같이 그 어울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 유착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노동부에서 노동개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아예 그 추진 주체를 바꿔서 하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하면 이거는 미치겠네.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전 조삼모사네. 예.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고 한다고요? 야, 이건 월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윤 정부가 끼칠 해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끼치는 피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문가들 지적하지 않으면 잘 알지도 못하고 보통 넘어가는데 지금 이 노동개혁 부분은 해서 안 될 것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는 부분인데 요 또한 이 만 5세 조기 취업과 마찬가지로 이 박순애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버전 2가 되어서 조만간 노동부 장관 또 옷 벗겠구나 이제 이런 기시감을 좀 주는 그런 정도의 충격감 그러네요. 예. 아이 못 해먹겠네요. 그러면 이제 겸직 장관들 많이 나와야 돼. 국무총리 겸 노동부 장관 예. 한덕수. 우리 저 법무부 장관이 또 벌써 몇 가지 일을 겸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노동부도 충분히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 겸 노동부 장관도 이게 다 해먹으라 이씨. 그럼 지금 그 국무조정실에서 노동개혁 이거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문건이 유출돼 가지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뭐 추진하겠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국제연구기관에 이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 안에서 내부자가 이제 유출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너무한다 싶었나 보다. 진짜 그렇죠. 내용이 그러네요. 예. 충격적이네요. 예, 충격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뭐 아마 보안 서양 각서 같은 것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한겨레에 이번 월요일 날 첫 보도가 됐는데 한겨레가 얼마만큼 지켜줄지도 사실 좀 미진한 상황에서 또 한겨레가 지켜준들 뭐 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하면 밝히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인데 유출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라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야, 내용 한번 봅시다. 예. 진짜 충격적이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용 경직성 완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 기간제 파견 활용 범위 확대. 요게 이제 좋은 말로 이 우리나라 구호가 이렇게 참 그 오묘한 기술을 갖고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건데요. 고용 경직성 완화란 말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고 해고 사유 확대는 그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저 내용들을 다 법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이고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란 말은 취업 규칙을 고용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계약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기간제 파견 및 활용 범위 확대는 마음대로 기간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양극화된 시기에 예. 이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걸 더 심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노동자들 일반 서민들 죽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 한 줄만 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주한테 뭔가 잘못 보이거나 아니면 뭐 실적을 내지 못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쉽게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기간제랑 파견제 문제가 불법 파견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범위를 확대해버리면 모든 곳에서 파견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노사 간 동등한 협력 환경 조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동등하지 않은 그 협력이 아니고 강압적인 환경 조성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 조항 삭제. 부당 노동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뭔 말이에요 이게?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어도 그냥 벌금 좀만 내면 되도록.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인데 왜 형사처벌을 안 하냐고요. 예. 이건 사용자 측.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파업때 대체근로 금지 조항 개선. 이 말은 파업 때 얼마든지 대체근로를 시켜서 그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제 파업하고 있으면 다른 기술자들 동원해가지고 예.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파업이 효율적이 되도록. 예. 그리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그 예를 들면 이번에 그제도 오포대우 조선소에서 그 도크에 들어가서 이 증거 농성을 한 이런 부분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좀 이따 자세하게 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그 단체 행동권, 또 이 노동조합 조직권 이런 것들 다 이제 파괴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 자체가 그 반헌법적인 그런 조항인데 이걸 이제 국조실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문건을 만들어서 지금 물밑에서 사바사바 이렇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업장 안전규제 합리화. 이 이름은 안전규제 합리화인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요게 이제 그 어렵게 그 여러 삶의 목숨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이 고용주의 그 원청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행해 봤더니 많이 줄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원청 처벌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그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이 고용주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요거 이제 법무부 한동훈 쪽에서 이제 예, 이거 마음대로 그거요. 행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사업장 안전규제 중복해서 안전규제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 하나만 하겠다. 아, 지랄들을 하네 정말. 예, 지금도 그 이 규제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해갖고 계속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죽이도록 그 방치하겠다라는 뜻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임금 체계 부분이 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 요게 지금 그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도 이걸 제대로 그 구체화를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해가지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한 방안을 여전히 꿈을 버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임금 피겨제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적게 주고 계속 고용하는 그런 것들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한숨이 나오네. 딱 이거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드네. 이거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다. 이건 심하다. 예. 그쵸. 이 표면 봐도 진짜 노동자들 다 죽어. 노동조합은 아예 무력화. 예. 이런 뜻인데,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뭔가 사고가 나도 우린 책임 없어. 다 니네 책임이야. 이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어떻게 이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부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 좀 무능해 보이니 더 사악한 놈들이 만들어서 내리꽂겠다는 건데 예. 이것도 분명히 안 받아 보이는 게 법을 바꿔야 될 조항을 다 시행령으로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으로 하면 망한다니까요.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 예, 이 모든 게 이제 법조항이고 지금 법뿐만 아니고 헌법의 기본권을 이제 침해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되면 뭐 도저히 돌파를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주들 입장에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계 경영계 저 윤석열 회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추경 회사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들이 다 쉽게 표현하면 경제계라고 말하지만 사측 기업하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해서 경제계에서 별로 뭐 그 회사를 만들거나 할 능력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중개를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총리 임명될 때 정치적인 딜을 통해서 이제 추인은 됐지만은 이분이 공직할 때는 항상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고 끝나고 나면 김현장에 돌아가시고 왔다 갔다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김현장을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드시고 그쪽을 통해서 그 생활을 해오시고 심지어는 그 김현장에 그 직을 두지 않을 고문직을 두지 않을 때조차도 김현장에서 주는 이제 그 헬스클럽 회원권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걸 알고 계실 건데 아마 이런 중개를 김현장에서 그 좀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 지금 국무조정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그 경총이라 하죠. 한국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방안 이게 3월 24일 날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참 진짜 너무 이거 청부 아니에요 청부? 예, 맞습니다. 이 검찰들이 청부 고발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 경제정책도 노동정책도 청부 개혁을 좀 하시려고 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 자랑을 지난 7월 20일 날 제주도에 있는 정경련 최고 경영자 포럼에서 이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 환경 분야 또 교육 분야의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가서 다짐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탄핵 사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노동자가 많습니까? 사용자가 많습니까? 노동자나 서민이 국민 절대 다수잖아요. 근데 이자들은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의 가진 자들의 민원만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탄핵 사안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뽑아준 사람들 절대 다수는 일반 서민이고 노동자란 말이에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하나만 더 하면 대한민국의 다는 아니겠지만 사용자 하는 놈들 진짜 양심 들을 게 없어요. 돈 조금 더 들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안 받을 정도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남의 식구가 죽어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것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고 민원 넣고 있는 이 새끼들이 정말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나라예요 정말로? 예.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하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그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제가 그 주한 프랑스 대사관 모임에 가서 이제 거기 저 프랑스 상공인들의 그 대표들하고 만남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까르푸 그 노동자들이 아주 좀 시끄러울 때였는데 그 마침 까르푸 한국 대표가 와 있길래 프랑스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그 한국에 머문 이 좋은 프랑스 회사가 이렇게까지 됩니까? 하고 좀 따졌듯이 물었더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한국의 노동 그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책임자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자기들이 묵인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간행이 국제적인 기준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만들어난 것도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국제 즉 스탠다드 일부 한 50%는 아니고 30% 정도 따라간 건데 그마저도 다시 무너뜨리겠다는 거면 지금 우리나라를 다시 60대 70인데 또는 저 중국이나 동남아 정도로 지금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라서 이 국제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혹시나 우리 방송 보시는 보수 어르신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됐어. 세계 10위 안에는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구 5천만 넘는 나라 중에서는 실제로 세계 한 4위쯤 됩니다. 경제 규모가. 국가는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만큼 노동자나 일반 서민한테 돈이 안 가.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 벌었던 놈들이 최대한 안전 등에는 돈 안 쓰겠다는 거고 자르는 거 쉽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목표는 똑같아야 돼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일반 다수 서민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 민원 들어주고 있는 게 정권이냐고요. 정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너무 이제 좀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절대 다수로 뭐 저 2대 8 정도가 아니고 그 한 5대 95 정도의 비율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그 7위권까지 10위 안으로 올라갔는데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이렇게 그 빠르게 그 변화하고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 포션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내수를 이루는 게 바로 방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금 제대로 주고 또 안전 규제 제대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돈도 돈이지만은 고용을 만들어서 그 관련된 인력을 채용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공무부문 고용이 OECD 평균의 30%밖에 안 되고 또 노동소득 분배율도 대단히 낮고 특히나 이 가처분 소득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흡해서 이 내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 지나치게 적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그 굉장히 취약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학자들이 뭐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에요. 예. 질 좋은 일자리라고. 예.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뭘 지원해 주는 건 복지라고 볼 수 없어요. 예. 최고의 복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 고용의 어떤 그 항상성이라고 그렇죠. 할까? 안전성. 그러니까 쉽게 잘리지 않으면서도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고 물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일자리라는 게 안정됐다고 하면 이제 IMF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엄청 생겼지만 정규직으로 고용의 어떤 보장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코로나 때 돈을 벌었어요. 예. 그런데 나머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돈 못 벌거나 어려워지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요거 이제 어려운 얘기로 양극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아까 그 노동 개혁 중에 해고 사유를 확대하겠다. 예.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다른 말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노동계와 전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요.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잘리면 죽음이다.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슬로건을 여러분 프랭카드에서 보신 적 있을 건데 국가복지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해고되면 자기의 직장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애들을 과외 다 끊어야 되고요. 부모님 돌봄도 이제는 저 집에서 그
여성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는 그야말로 절대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인데 이 해고를 편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 그 해고 사유를 그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소위 말해서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도 해고할 수 있고 또 행태상의 사유, 불성실하면 자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확대시켜서 그 고용주가 마음대로 짤 수 있도록 제도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겠다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정확하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너 불성실해 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출퇴근 늦게 했다거나 점심시간을 1시간 넘게 사용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찍어서 해고를 하는 거잖아요. 출근을 늦게 했다거나 퇴근하자마자 술 마신다거나 회사에 급한 용무가 있는데 회사로 안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딱 누구를 이야기한지 여러분 다 떠오르실 건데요. 거기다 또 하나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라는 말로 그 소위 말해서 그 마음대로 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자 또는 과반수 이상의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노동자들의 반의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의견 몇 개 들어보고는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이거를 한번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놈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노블리스 원리제가 너무 안 돼 있어. 예. 가진 놈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나누자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감히 니들이 우리한테 기어올라? 니들이 파업을 해? 나 니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음 듣기 쉽게 자를 거야.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 계속 가면은 진짜로 폭동이 일어나는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저 해고가 쉬워지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회사 눈치를 봐가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보게 되고 결국은 집중을 못 하게 되는 예, 거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숙련도가 낮아집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해고 부분을 건드린 거는 노동계에서는 사실 금기사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정식 장관이 본인이 이제 한국노총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성공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킬 이슈인 해고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는 건들지 말자라고 이제 지난번 그 노동개혁 방안 브리핑하면서 이 현 정부의 노동개혁이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차별점이 뭔가라는 질문 이제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정식 장관이 이렇게 뜨뜻미지하게 나오니까 그 얘를 제끼고 가자.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킬 콘텐츠를 이분들은 킬러 콘텐츠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하면 노동부 장관 사퇴하겠는데요. 예. 딱 그 상황이네. 그리고 그 사태 상황을 아마 선호할 것 같아요. 장관 없으면 국조실에서 바로 지시해가지고 그 이걸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야, 뭔 무슨 이런 이따위 정권이 다 있어. 지들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 예. 이거야말로 확실한 탄핵 사유네요, 진짜. 예. 만약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국조실에서 덩어리 과제, 뭉텅이로 이것을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로 한 게 해고 사유 확대, 기간제 파견 활용 범위 확대, 부당행위 형사처벌조항 삭제 같은 그 소위 말해서 경제계 고용주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돼 있어서 이것을 아마 노동부를 패싱하고 하고 싶어서 국조실에서 추진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전면화되면 이제는 양대 노총 공동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도화선을 건드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직화된 게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에요. 예. 어떤 단체보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타협과 뭔가 어떤 중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정권 퇴진 운동합니다. 예.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상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 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세뇌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국민들을 여론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 갈라치기와 세뇌가 막 작동을 해갖고 노조를 좀 악마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핸들링이가 쉬운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예.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미친 짓 하는 것 같네 보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다가 왜 포기했는지를 조금 리뷰를 해봐야지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노동 탄압을 안 해봤어 이걸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하려 했더니 너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그분들이 탄핵될 줄 알았으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다가는 진짜 그 정권 유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는데 2016년에 이 그 양대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해고 사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정 인사 지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저성과자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정 인사라는 말 속에는 이제 그 근로자의 어떤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그 성과가 미흡한 사람을 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 성과 평가라는 게 그 성과 평가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요즘에 공정하니까 갑자기 경정이 생각나는 예. 오래된 이야기구나 아주 공정이란 그렇습니다. 말에. 예. 그래서 그 공정 인사 지침을 통해서 평가에 따라서 그 자기들 말로 공정하게 그 사실관계를 따르면 이제 자기들 경영진들이 원하는 대로 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통해서 이것을 그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임금 체계나 근로 시간 같은 것들을 노동 조건을 이제 기업들이 쉽게 바꿀 수 있게 하고 요것을 거부하면 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막 양대 노총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저 98년 외환위기 때 이 노사정 합의체를 만들고 이 노동계가 참여를 하도록 했는서 이 17년 끌어왔는데 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때 바로 이 양대 지침 문제 때문에 폐기가 됩니다. 그럴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이런 것을 리뷰를 안 해보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상관없다 생각하고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킬 콘텐츠, 킬 이슈를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노선이 좀 다를 때가 많은데 예. 이거는 그 노선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반대할 그렇죠. 수밖에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제1의 권리가 쉽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이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건드린다라는 건 진짜 총파업을 내가 뭐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도 뺏기고 국방부 청사도 뺏기고 심지어는 이 방사청 자리까지 다 뺏기면서 우사를 당해도 끽소리 못하고 있고 또 총을 들고 있는 경찰조차도 이제 뭐 경찰국을 만들어서 해도 그 아무런 반발을 못하니까 좀 힘을 얻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노동계 차례다라고 이제 하는데 노동계는 그 경찰들이나 군인들 같이 그렇게 점잖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화되고 공론화된 순간 그 지금까지 봐왔던 건 다르게 그 굉장히 좀 전면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죠. 큰 얼개를 보면 무식한 기득권 하나가 있어요. 캐릭터가 막 불도저 같은. 근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득권들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파국이에요. 예. 이걸 밀어붙이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대통령이란 자가 똑똑하면 이거 안 돼. 이건 안 된다라고 자기가 판단 내려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기득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깝깝하다 진짜. 그리고 이 어떤 사안의 그 중요도, 파급 효과 이런 것을 정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도 이제 이 사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뭐 거꾸로 그 경제계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이 20% 이상 떨어지고 하니까 야 오래 못 갈 것 같아 빨리 해치우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받아서 공식화하는 순간 그야말로 수명 단축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파견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파견 및 활용 범위라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간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제 중간 착취를 막기 위한 파견 허용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할 수 있다라고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요런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겠다는 거죠. 원래 그 저 규제 개혁은 네거티브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써먹네 지금. 예. 그래서 이 뭐 직접 생산 공정의 파견을 허용하는 이까지 하면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또 그 사내 하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 가지고는 하고 있지만은 파견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이 파견을 직접 생산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막을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노동계가 반발하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모셔와가지고 그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게 아예 고용 허가제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오픈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기존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더 개혁시키는 용도로 정말서 싼 값에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으로 이걸 모셔온다면 그분들도 오래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한국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수주량의 50%를 한국이 다 수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현장에서는 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배를 주문한 나라에서 노동자도 수입해서 하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우위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합법화시키고 제도화시켜 주는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참 그렇죠. 신기하네. 이거 성공 못 하거든요. 이게 무슨 불가능에 도전하는 무슨 집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할까요? 지금 갖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의 역할도 지금 축소하려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고 그것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고 노동조합으로 하게 한 것은 이 함부로 그 태업 행위 같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자율 규제의 역할도 있고 또 역으로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경영주한테 노동자들 관리하는 기능까지를 다 맡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그래서 노동자 관리는 노동조합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당신들이 이사회도 참석하고 경영회의도 참석해가지고 우리 전체 회사방에 이렇게 갈 거니까 거기에 노동조합은 이런 역할을 해달라. 그러고 뭐 필요하면 새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파견도 할 거니까 당신들 중에서 파견 가고 싶은 사람 뽑아달라든지 또 좀 더 합리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할 테니까 그런 것도 이 지방 근무 같은 것들도 이제 당신들 수용해주면 우리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협조하는 관계로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 삼성 상용차 트럭 만들고 잘 나가던 상용차가 볼보에다가 삼성 자동차를 팔 때 그 지금 이제 자동차는 그 르노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볼보에 이걸 팔 때 그 볼보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고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매각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예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그 정책을 지금 하겠다라고 발표는 안 하고 숨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에 의한 부당 노동 행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해주거든요. 그리고 경영주에 의한 부당 노동 행위도 이제 조직의 힘으로 단체가 막는 것을 하는데 이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과 권리를 모두 다 박탈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미치겠네. 독재 시대의 획이네요. 예. 이게요, 80년대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했잖아요. 전두환, 호원철폐, 덕제타도. 네. 그리고 민주화가 되고 직선제로 87년에 뽑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나라나 민주화 과정에서는요, 그 다음에 대두되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벌어도 실제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일종의 처우 개선이 안 되면 민주화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복지예요. 이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거를 80년도에 되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독일 같은 데에서는 정규 교과목에 그 노동조합 조직하는 실습을 시키고요. 노동쟁의를 과제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노동조합을 넘어서 당을 만들게 해서 나는 숙제하기 싫은 당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면 공부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런 이유로 합리적으로 숙제를 하도록 해야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숙제는 안 하도록 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애들 발표하게 해서 이 사회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말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 중에 한 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자의 권리 축소를 그 막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 바로 파업권인데 이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파업도 못해 이제. 예. 그럼 어떻게 교섭을 하지? 파업이라고 하는 게 교섭의 도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 뭐 일부 협상을 하다가 말을 안 들을 때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실력 행사가 바로 파업인데 첫째 이 파업을 할 때 이 파업 자체를 이제 못하도록 하는 이름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름으로 그 표장이 돼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파업의 각 분야를 다 소위 말해서 이빨을 빼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헌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요게 그 공시가 되었고 헌법재판에 소송이 들어가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조항인데 왜냐하면 헌법에 단체 행동권이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당 노동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그 조항 현재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거. 그래서 벌금만 내도록 해주는 거. 아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업 때 대체 근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파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또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증거를 금지하는 조항.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조의 이빨을 다 빼버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게 앞으로 아마 그 공시가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노조에 조합비를 낼 이유가 없고 조합원들이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수 노조 이런 걸 뛰어넘어서 노동조합 자체의 무력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민국 기득권하고요. 이 정책하는 애들이 돌대가리여서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겁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나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예. 이런 거를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새끼들은 돌대가리야.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예, 한 시대를 20년, 30년 정도 역행해서 사시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뭐 요즘 그런 드라마에서 시대를 왔다 갔다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게 드라마는 별로 안 보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그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그 칩을 싸들고 그 불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을 그렇죠, 보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요.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들이나 서민도 좀 먹고 살자 이 새끼들아. 진짜 너무하잖아 인간적으로. 저 이거는 노조가 오히려 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정책이잖아요.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을 하면서 힘을 보태줬듯이 예. 지금 노동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면은 노조에 가입을 해서 오히려 노조의 역할을 더 강하게 이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부분은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경영계에서는 이제 그 이유를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제도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제 명령 제도가 이제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구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개선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조항은 뭐 일단 시간을 끌 뿐이고 실효성이 있기가 어렵고 이 노동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또 이 노동자 중심으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위원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부가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전혀 달라질 거라서 여기에 기대할 수가 없어서 헌법에서 이것을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 놓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마음대로 엎어버리겠다는 거고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부터 이제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참 그냥 헛웃음만 나오네. 이게 정보가 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정부가 맞는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나라 국민 한 20%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청소하시는 우리 엄마들 그 파업하는 걸 봤잖아요. 지금 국민들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건이 지금 이제 밖으로 공개돼 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냉동 인간들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노동자가 건강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죠.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쉽게 표현해 그거 아니야. 일은 시켜 먹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니들 일하든지 말든지 딱 그 상황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선진국이에요. 이거 만약에 윤석열이 시행하면 바로 탄핵감이에요 이거. 내용이 다 위헌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퍼져 나가니까 당황해가지고 지금 수습을 다방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조실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추진하려는 게 아니고 그 경영계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리만 할 것 같으면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제연구기관에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데 내려보내고 또 이것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통령 하나가 모질이가 뽑히니까요. 예. 엄청 이용명 먹는 거예요. 말의 사람들의. 예. 아유. 그리고 이 언론들은 이게 이제 터지니까 그야말로 건수를 잡은 건데 지금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로비해가지고 그날 첫 출근 휴가 끝나고 첫 출근할 때 14번이나 기자들한테 잘 부탁합니다 했던 게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다른 언론들 별로 안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예. 아이고 이 참. 세계적인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벌어지는데 자, 좀 진도를 좀 빼보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이것도 이야기를 조금 더 예. 해볼까요? 지금 사업장 점거라는 것이 결국 이제 생산 라인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쟁의 수단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도 예. 5개 도크 중에 하나 점거했던 문제거든요. 예. 그거 하나를 증거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손해가 난다 해서 또 손배소를 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서 또 이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원천적으로 못하게 사업장 증거는 하지 말고 바깥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 데모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는 형태로 그 사업장 점거를 못하면 대체 근로랑 연관이 있잖아요. 예. 사업장은 비워주면 대체 근로 시키면 되니까 맞습니다. 파업은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조항을 운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요. 예. 거대 재벌 사용자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이에요, 헌법이. 예. 이거 위헌인 거잖아요. 예, 위헌 판정도 이미 났고 또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용주들이 이걸 좀 하고 싶어하고 밀어붙이니까 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견해 차이가 커서 무산시켜 버렸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것만 되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나라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 외국에 있는 기업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면 돈을 그만큼 벌어요? 그러니까요. 어쩌고 예. 이건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하면서 망했어? 또 뭐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다음에 빨리 좀 진행시켜 볼게요. 예.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장 부담 가는 조항이었다. 이걸 요것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니까 계속 해라는 건데 그걸 또 다시 들고 나와서 한번 다시 엎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헌재 판결을 엎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지 되는 그밖에 방법이 없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음에 이게 노동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국무조정실이 만들어 갖고 노동부한테 추진하라고 어떤 명령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무조정실이라는 것 자체가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급은 장관급입니다.
근데 여기는 집행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중앙부처이긴 하지만은 장관급의 중앙부처 중에서는 굉장히 조직 인원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조정 업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국무조정실이고 부처 간에 여러 부처에 겹친 일, 또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일, 이런 것만 조정하는 곳인데 이쪽에서 그 스스로가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단장이 돼가지고 규제 혁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단에서 분야별로 10개 팀을 구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팀입니다. 바로 이 고용노동팀에서 이 과제를 추진하려고 이것을 선정해서 정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 기득권의 바지, 국무총리 기득권의 바지, 훌륭하신 바지들이다. 그게 바지 거꾸로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한덕수 총리가 단장인 규제개혁 추진단이 구성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동개혁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노동 쪽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를 규제개혁 전문가 70명을 뽑는데 이 조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정규직이니까 그게 열정페이. 맞습니다. 열정페이. 돈을 적게 주니까 예. 거기가 다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160명을 뽑는데 그 지원이 63명밖에 안 됐습니다. 어쩌고 미달리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노동 착취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는 진짜 훌륭하다.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규직을 안 뽑고 그러면 자문위원을 뽑겠다. 그 처음에는 한 4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그냥 사안별로 회의 때마다 돈 주는 자문위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차관이나 1급 고위공무원을 맡았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갖고 이분들이 어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안을 정리해주면 그것을 그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에 푸시해갖고 노동부에서 하도록 하고 장관이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장관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런 사악하면은 또 굉장히 부지런해. 예. 야, 이 사안이 이제 발표되니까 당장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조실은 아니다라고 막 변명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니라면 왜 당신들 말대로 경영계의 의견만 수렴하고 우리 노동계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 안 했느냐? 왜 일방적인 이 문건만 있느냐? 이 문건 아무리 뒤져봐도 노동자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단순하게 의견만 수렴한 사안이라고 변명하느냐? 이렇게 일단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데서도 경신연대나 참여연대에서도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해서 추진할 경우에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세게 지금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권 퇴진 운동에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무능해가지고 이 난리인데 이게 또 이런 쪽에는 너무 또 이렇게 밝아.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꼼꼼하다 싶은데 이 윤석열을 포함한 기득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덕수 포함해가지고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국민들은 아직 거기 못 따라오고 있지만 다수 국민들은 알아요 이제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를.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능력도 안 되는 자가 엄청 오만하기까지 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냥 바로 탄핵운동 가죠. 최근에 이제 이런 사안은 여러 개를 두고서 언론사에 이제 사설들이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좀 재미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감당할 자신이나 있나? 뭐 이런 제목으로 뭐 이야기만 딱 들어도 여러분 감이 차고 오시죠. 도대체 벌이는 일들 하나하나가 대형 사고급의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감당할 자신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러보자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의 실력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합리적인 보수도 다 망하겠다. 이번에 이 윤석열 때문에 정권을 내주면 앞으로 20년 이상 보수는 이제 정권 꿈을 포기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보수 계층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예. 이게 결말이 내가 말씀드리죠. 한 5년 후에는요. 윤석열 3년 안에 같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예. 대통령직을 못하고.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라는 공으로 사면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네. 그리고 우리 이해찬 전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야기하시면서 20년 집권론을 폈는데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사안을 그 정무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그 첫째 걱정이고 두 번째로 실제로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그 실력 자체가 이제 이미 뽀롱이 다 나버린 상황이고 그 당이 이럴 때 좀 나서서라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 내후년 총선은 포기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그 절박한 심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수 내에서도 뭐 또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그 꼴통 보수들을 물갈이 해버리자. 이런 전환의 계기로 쓰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지금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지만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질 사안들도 재미난 일들이 많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뭐 냅두세요. 탄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가 정권 잡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지. 법이 어딨어.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을 지금 뭐 표절이라고 할 수가 있나? 표절 아니고 주가 조작도 아니고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미친 새끼 진짜.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오늘 그 이야기가요 한숨 나오긴 하는데 예, 진짜 웃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것에 저는 기본 핵심은 태도라고 보거든요. 예. 태도가 안 돼 있는 자가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만큼 됐으니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 그 한 줄이었다면 나라가 정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예, 하나는 그 불난데 기름 부는 격으로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천지간을 못 가리고 이렇게 내지르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을 덜 다쳐야 되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가 빨리 선출되어서 전열 정비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피해를 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맞죠? 싶고요. 네. 또 이렇게 해갖고 뭐 전면적으로 노동계 파업이 되면서 이게 몇 달씩 계속되고 하면 이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 한국 경제가 더 나락에 빠질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은 예. 뭐 한 총리가 그 직을 걸고 사퇴를 하는 것으로 그 국민들 달래는 이런 정도까지가 나서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사안입니다. 그럼 나중에요 윤석열이 주위에 장관 한 명도 없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느낌적으로 보면 그래. 아이고. 그 지금 하반기에 아마 저 사정 전국을 통해서 이거 지지율 하락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런 정도의 사안을 건드려 놓으면 뭐 사정 정도로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성렬이 형, 윤석열 씨 30석만 더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 그거 쉽게 만들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0석 정도는 아니야 한 20석 정도만 더 있어도 돼요. 그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우선 이제 몇 명 저 장관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힘겨루기가 되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맞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치에 관심 가져본 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런 정권 처음 봐요. 예. 왜냐하면은 정권 새로 생기고 나면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 발표해요. 예. 쇼라고 해도 그 노태우가 했던 범죄와의 전쟁이 기득권을 위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나 하나회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득권 쳐부시면서 하거든요. 그게 모든 정권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박근혜까지도 경제민주화가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야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네. 저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5년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5년 못 갑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역진을 시킵니까? 예.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우리 새날 방송을 들을까 그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맨날 가르쳐줘도 몰라 저 아저씨.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너무 이런 얘기 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예. 또 다음 방송이 또 8시에 있어. 예. 금방이에요 금방. 밥을 자, 먹고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날 물러갔다가 두 분 고생하셨고요. 예. 새날 물러갔다가 새날은 이따가 1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